지금 당장 구글 지도에서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의 도심 공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은 호수와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은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휴가를 즐기러 온 캠핑족이냐고요? 아닙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난 캐나다의 중산층들이 만든 텐트촌입니다. 한때 전 세계 이민 희망 국가 1위를 차지하던 나라, 깨끗한 공기와 넉넉한 복지의 대명사였던 캐나다가 지금 문자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통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 중 무려 150만 명 이상이 매달 무료 급식소인 푸드뱅크를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해도 밥을 먹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G7 국가에서 지금 영화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던 그 풍요로운 캐나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똑똑한 경제학에서는 캐나다 경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이 나라가 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시계 바늘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니다. 당시 캐나다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자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땅만 파면 석유와 천연가스, 각종 광물이 쏟아져 나왔고 보수적이고 탄탄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조차 큰 타격 없이 비껴갔습니다. 당시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미국 달러를 압도할 정도였고 사람들은 캐나다를 북쪽의 스위스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번영의 이면에는 무서운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습격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은 자원을 팔아번 막대한 돈을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아주 손쉬운 곳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파트와 주택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광기에 가까운 믿음이 캐나다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캐나다 경제의 체질은 급격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기업가들은 공장을 짓고 연구를 하는 대신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보다 대출을 풀로 당겨서 집을 사는 것이 인생 역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무려 100%를 훌쩍 넘기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의 모든 피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부동산 거품 위에 휘발유를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현 정부의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캐나다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바로 성장률의 착시를 노린 정부의 무리한 이민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이민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정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까지 합치면 1년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좁은 도시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가 4천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셈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소비를 늘려서 겉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률 숫자만이라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인구 유입은 곧바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살 집은 어디에 있느냐는 시청자 여러분의 당연한 의문이 바로 현실을 강타한 거죠. 공급이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자 집값과 월세는 문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주요 도시에서 방 한 칸 빌리는 데 드는 월세가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 드림을 꿈꾸며 왔다가 도착하자마자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뼈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산업 생산성의 사망 선고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부도 쌓이는 법이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돈이 전부 부동산이라는 안전하고 쉬운 곳으로만 쏠렸습니다. 기업가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전체 투자 자금의 25% 이상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라 전체가 부동산 돌려막기 게임을 하는 동안 실제 산업 경쟁력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향후 30년간 캐나다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금리의 습격이 가져온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덕분에 캐나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이때 수많은 캐나다 청년과 중산층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이들의 삶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쏟아붓느라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350만 원이 은행 이자와 월세로 빠져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남은 돈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중산층이 겪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비명을 지르고 거리는 폐업한 가게들로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의 자부심이었던 사회 안전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한 번을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공공서비스는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라는 이제 누가 더 가난한가를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과연 캐나다라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가장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캐나다 정부가 그토록 믿었던 성장의 엔진, 이민자들 자신입니다. 캐나다 경제의 비극은 여기서 진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민자들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캐나다 드림을 꿈꾸며 전 재산을 처분해 태평양을 건너온 고학력 인재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공학자가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의사 출신 이민자가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며 번 돈의 70%를 낡은 지하방 월세로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민자들이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6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캐나다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여기민을 선택했습니다. 이민자가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집값을 떠받쳐줄 마지막 수요자가 사라지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꿔줄 일손이 사라진다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버티던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캐나다 내 여론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관대함의 대명사였던 캐나다인들 사이에서조차 이민자가 우리의 집과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다문화의 상징 캐나다는 이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며 가난하게 사는 분열의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소름 돋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믿음 아래 가계부채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산업 혁신보다는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온 나라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캐나다가 겪고 있는 생산성 저하와 중산층의 몰락은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가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비용 청구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의 몰락을 보며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교육을 개선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대신 단순히 인구를 밀어넣고 빚을 내서 집값을 올려 만든 경제 성장률 숫자는 결국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는 순간 국가의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민자만 많이 받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계신가요? 캐나다의 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찬란한 번영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와 처참한 삶의 질뿐이라고 말이죠.
메이플 시럽처럼 달콤했던 캐나다의 번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욕망의 묘비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다시 기회의 땅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몰락의 교과서로 남게 될지, 우리는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캐나다의 오늘을 보며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춰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탐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